정동길을 걷다 보면 유서 깊은 교회 같은 기독교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정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와 선교사들은 종교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의 배경에는 선교 스테이션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교 스테이션은 선교사들의 일상생활과 전도, 의료, 교육 등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선교지구입니다. 이런 스테이션 선교 전략은 19세기 후반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하나의 상식으로 세계 도처에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그들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 선교의 시작과 정동,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 문화해설과 관련돼서 기독교 관련 이야기를 해드릴 손승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영광입니다. 일단 정동은 잘 아시겠지만 근대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화의 요람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독교도 어쨌든 정동에서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요람 이렇게 정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동을 이렇게 기독교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개신교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선교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기독교의 시작인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시작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독교 안에서도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해주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기독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가 이제 1884년 9월에 들어온 알렌하고 1885년 4월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그다음에 아펜젤로 부부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1883년, 그러니까 알렌보다 1년 전이죠. 이때 황해도의 장현이라는 곳에 소래교회라는 것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인 기독교 신자들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1882년부터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주 같은 경우가 더 한국의 먼저 교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만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주 상인들이 고려문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과 무역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만나서 먼저 한글로 기독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자가 됐고 이 사람들이 다시 번역된 성경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1883년에 먼저 교회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요람을 정동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교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기독교 선교를 활발히 펼쳐나갔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교회의 요람은 황해도 장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 들어온 건 미국 개신교가 주류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 영국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호주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캐나다도 있고요.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가장 많은 양의 선교 자금을 제공했던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1812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막 커져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남북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을 성공해요. 그러면서 해외 시장들을 막 개척해 나가는데 이때 이제 1880년대부터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런 흐름을 타고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돈과 인력들을 투여하기 시작했었어요.
때마침 1882년 5월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됐고 한국에 미국의 공사관이 생기죠. 그래서 미국에 그것에 대한 답례로 젊은 사절단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흔히 보빙 사절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안에서 가우처라고 하는 당시 미국 감리교회의 유력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력자인 가우처 목사가 보빙 사절단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조선에도 기독교 선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야, 조선에 한번 가봐라. 가서 조선의 선교가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옥균과 친했어요. 예, 그래서 김옥균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일단은 병원과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고종황제한테, 고종왕이죠. 그때는 고종 임금에게 한번 좀 허락을 받아줘. 라고 얘기했더니 84년 7월 3일에 고종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만 병원과 학교만 허락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맥클레이가 그 선교의 윤허를 받고 일본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적당한 선교 부지를 찾았는데 그때 찾았던 부지가 정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맥클레이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의 선교 부지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자리 잡는 건 장로교 선교사인 알렌입니다. 알렌은 1884년 9월에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한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사관으로 온 거죠. 공무원 신분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를 어디에 잡았냐면 지금의 중명전 자리에 터를 잡고 자기의 사택을 거기에 만들었죠. 84년 9월에 한국에 왔는데 12월에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근대 우체국이 이제 출발하는 그 기념식 하는 날에 개화파 젊은 지식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때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 정치의 거두인데 명성황후와 인적 관계입니다. 이 개화파의 칼에 여러 차례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근데 이 한의학이 여러모로 우수한 의학이긴 하지만 이 외과적인 부분에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의사인 이 알렌이 민영익의 치료를 맡게 돼요. 그러고서는 살려내죠.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는 민영익을 살린 공로가 있으니까 야, 뭔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서양식 근대병원을 설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조선 왕실이 받아들여서 광해원, 지금 제중원이죠. 예, 제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제중원은요, 재정을 그다음에 부지, 건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은 정부가 맡아서 했고요. 의료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작으로 만들어진 병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해요. 이게 정부에서 했던 병원이니까 이게 서울대학교 의과병원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 이게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의료를 담당했던 곳이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라고 하는 연세대 쪽과 서울대 병원의 전신이라고 하는 서울대 쪽이 서로 입장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속이 어디에 있었냐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외교와 통상 업무를 보던 곳이거든요. 그럼 이 병원이 왜 이 외교와 통상 업무를 보던 곳에 소속이냐? 서양 의술을 외국 문화의 수입으로 당시에 여겼기 때문에 제중원이 이 통상사무아문의 소속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중원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교두보가 됩니다. 이 알렌 이후 다른 선교사들이 뭐 아펜젤러라든지 언도우드라든지 아니면 스크랜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제중원의 의사 또는 교사 신분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제중원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하면서 선교 스테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스테이션이 뭐냐 하면
학교, 병원, 교회가 그리고 선교사들의 주거시설 이곳이 한 곳에 모여있는 형태의 넓은 땅을 선교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9세기 후반부터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흔하게 사용하던 선교 방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선교 스테이션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넓은 땅을 사야 되고요. 이게 뭐 적게는 몇천 평이고 많게는 몇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사야 되고 여기에다가 병원 지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교회 지어야죠. 뭐 건물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종교적인 사명감에 투철한 봉사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직업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사 같은 직업인들은 인건비가 셉니다. 예. 아무리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온 그 종교적인 봉사감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국에서 의사로 살았을 때보다 너무 급여 차이가 심하면 한국에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봉도 그렇고 수당, 연금, 퇴직 이후에 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뭐 그 집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특히 병원이 돈이 많이 듭니다. 장비 비싸고요, 약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교 스테이션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력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선교 형태예요. 그래서 20년대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는 잘 보이지 않죠. 어쨌든 고종을 비롯한 조선의 왕실은 학교와 병원을 허락해 준 것이지 기독교 포교를 허락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와 병원을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기독교 선교 스테이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학교와 병원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장로교와 감리교 차이에는 선교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고 학교와 병원은 이 교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기독교 신자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리교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가 각각의 선교기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신사참배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신사참배가 심해졌을 때 장로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면서까지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감리교는 학교를 계속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그 자체로 중요한 선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처음에 선교 스테이션이 만들어지는데 그 장소가 정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